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로 모든 것이 하얗게 보였다. 눈을 뜨려는 시도는 무거운 소미불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겨웠다. 몸은 내 것이 아닌 듯했고 귓게는 일정하게 울리는 기계음만이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삐삐삐,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시계 소리처럼 단조롭고 끈질겼다. 강지원, 머릿속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 그 자신이 부른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강지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삶의 무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기억은 안개처럼 흩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퇴근길에 축축한 아스팔트 냄새 쏟아지는 장대비, 그리고 마주오던 트럭의 눈부신 헤드라이트. 그게 전부였다. 그 후의 시간은 통째로 도련해진 듯 텅 비어 있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개를 걷어냈다. 지원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미소를 띤 채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모양은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물속에서처럼 웅궁거렸다. 강지원 씨, 제 말 들리시면 눈을 2번 깜빡여 보세요. 지원은 기계적으로 눈을 2번 깜빡였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신호만으로도 간호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곧장 병실 밖으로 나가 누군가를 불렀고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원아, 어머니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곁에는 초췌한 모습의 아버지가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눈이 퉁퉁 부은 여동생 지원이 서 있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텅 비었던 감정의 공간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에, 우리 아들 깨어났구나. 의사 선생님, 우리 지원이가 깨어났어요. 어머니는 지원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차갑게 식어있던 지원의 손등 위로 떨어져 온기를 전했다. 지원은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성대가 굳어버린 듯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지원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 맥박, 동공 반응.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지원은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겨우 파악할 수 있었다. 3주 만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3주. 그 단어가 지원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퇴근길의 교통사고 이후 그는 3주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21일. 오밤 4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이 하얀 침대 위에서 죽은 듯이 누워 있었던 것이다. 코마. 의학 용어는 현실감을 앗아갔지만 가족들의 얼굴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지원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미음을 넘길 수 있게 되었고 더듬거리며 몇 마디 단어를 내뱉을 수도 있었다. 여동생 지원은 오빠의 곁을 지키며 그동안 밀린 세상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지만 지원의 머릿속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다. 잃어버린 3주의 시간은 그의 삶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고 그는 그 균열의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병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지원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것은 간호사나 가족이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두 남자.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강지원 씨, 맞으십니까?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남자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의 박진수 형사입니다. 옆에는 이 팀장이고요. 경찰,
예상치 못한 단어에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교통사고 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방문이었다. 게다가 강력계라니.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무슨 일이시죠? 교통사고 때문인가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박진수 형사는 대답 대신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침대 옆의 생명유지 장치와 지원의 링거줄을 훑고 지나갔다.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듯 의심 가득한 눈초리였다. 강지원 씨 몸은 좀 어떻습니까? 의사 말로는 의식이 돌아온 지 며칠 되었다고 하던데.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박 형사는 지원의 말을 자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말투는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채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혹시 김태석 회장님을 아십니까? 김태석. 그 이름이 나오자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를 모를 리 없었다. 한때는 아버지처럼 따랐던 멘토였고 후에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던 경쟁자였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자신을 내쳤던 사람. 애증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의 중심에 있는 이름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고 나기 전이니 한 달은 넘은 것 같습니다. 지원은 흐릿한 기억을 더듬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한 호텔의 로비에서였다. 우연히 마주쳤고 서로를 못 본 척 지나쳤던 차가운 순간, 박 형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하더니 고개를 들어 지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강지원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게 10월 12일 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10월 20일 밤 11시경. 그때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10월 20일이요. 지원은 되물었다. 그때는 당연히 여기 병원에 있었겠죠. 저는 코마 상태였습니다. 어이없는 질문이었다. 코마 상태의 환자에게 뭘 하고 있었냐고 묻다니. 지원의 얼굴에 실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박 형사의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병원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4시간 내내 간호 인력이 상주했고 생체 신호도 계속 기록되었죠. 완벽한 알리바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박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병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곁에 서 있던 이 팀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투명한 비닐에 담긴 사진 몇 장을 꺼냈다. 그는 사진을 지원이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사진 속 풍경은 처참했다. 고급스러운 서재로 보이는 공간, 값비싼 가구와 책들이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김태석 회장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은색 트로피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지원은 숨을 헉 들이마셨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었다. 이게 뭡니까? 10월 20일 밤 김태석 회장이 자택 서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했다. 그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지원의 눈앞에 가까이 가져왔다. 그것은 피가 묻은 트로피의 손잡이 부분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힌 지문 하나가 있었다. 국과수 분석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입니다. 범인은 아주 깔끔하게 흔적을 지웠지만 이것 하나를 놓쳤더군요. 지원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사진 속 지문을 바라보았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끔찍한 사건과 자신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코마 상태였다. 이 병실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그때 박진수 형사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듯 차갑고 잔인한 한 문장을 내뱉었다. 강지원 씨. 그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병실에 울려 퍼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 지문 당신 것입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삐삐삐. 귓가를 울리던 기계음마저 사라졌다. 지원의 눈앞에는 피 묻은 트로피와 그 위에 찍힌 자신의 지문, 그리고 아무런 표정도 없는 형사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코마, 병원, 완벽한 알리바이, 살인, 현장, 완벽한 증거, 서로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진실이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균열을 만들며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그 균열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이미 그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취조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사방이 막힌 회색벽 흠집 하나 없는 스테인리스 테이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녹음기 하나. 병실의 하얀 절망과는 다른 무겁고 끈적끈적한 절망이 지원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병원 환자복 대신 경찰서에서 제공한 옷을 입고 있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마치 그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 이물질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박진수 형사가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사실을 나열하고 논리의 칼날로 상대를 해부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지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회로가 엉킨 컴퓨터처럼 복잡했다. 코마 살인 지문. 이 세 개의 단어는 서로를 밀어내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강지원 씨, 박 형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지원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0월 20일 김태석 회장 살해 추정 시각 당신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이것이 당신의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고 모든 생체 신호가 24시간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곳을 떠나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지원의 목소리에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그는 IT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그의 삶은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예측 가능한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 그가 마주한 상황은 그 모든 것을 비웃는 거대한 버그와도 같았다. 박 형사는 지원의 반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이것이 국과수에서 온 지문 감식 결과 보고서입니다. 김 회장을 살해한 흉기, 그의 서재에 있던 기념 트로피에서 발견된 지문입니다. 아주 선명한 활성 혈흔 지문. 다시 말해 피가 묻은 손으로 트로피를 쥐었을 때 생긴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강지원 씨의 오른손 검지 지문과 12개의 특징점에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법적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동일인의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의 눈을 응시했다. 현장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다른 사람의 DNA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김 회장과 면식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범행 후 모든 흔적을 지울 만큼 침착하고 주도면밀했습니다. 딱 하나 이 지문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지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를 노려보았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논리를 무기 삼아 방역하려 애썼다. 불가능합니다. 그 지문은 조작된 것입니다. 누군가 제 지문을 훔쳐 현장에 갖다 놓은 겁니다. 지문 복제 기술 말씀이십니까? 박 형사는 피식 웃었다.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실리콘으로 뜬 지문을 이용해도 미세한 기포나 압력 차이 때문에 이런 선명한 혈흔 지문은 절대 남길 수 없습니다. 국과수의 최첨단 장비는 그런 위조를 쉽게 가려냅니다.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은 살아있는 인체의 피부가 남긴 것이라고. 살아있는 인체. 그 단어가 비수처럼 지원의 가슴에 꽂혔다. 그렇다면 코마 상태로 누워있던 자신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제 심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뇌파도 계속 측정되었고요. 물론입니다. 박 형사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의 모든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CCTV 간호사 근무일지, 의료 기록까지. 강지원 씨는 10월 12일부터 의식을 되찾은 며칠 전까지 중환자실 침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말입니다. 그가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지원은 그 말에 담긴 가시 도친 함의를 즉시 알아차렸다.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가 유체이탈이라도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까? 그게 형사님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추론입니까? 저는 추론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박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빛이 더욱 집요해졌다. 강지원 씨, 김태석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두 분 사이가 꽤 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화제가 급격히 전환되었다. 지원은 방어 자세를 취했다. 김태석 회장과의 과거는 골마 터진 상처였다. 들추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다.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라. 김 회장님이 강지원 씨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통째로 가로채고 그 공로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그 프로젝트 원래 강지원 씨가 몇 년을 공들인 결과물이었다면서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기고 회사에서 쫓겨나셨다고. 박 형사는 단순한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지원의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곳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다. 그 일로 두 분이 크게 다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한 달 반 전쯤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소리치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지원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랬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고 내뱉었던 말.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말다툼일 뿐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말에 진심이 담기는 법이죠. 박 형사는 지원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라냈다. 강지원 씨에게는 동기가 있습니다. 김태석 회장을 증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현장에는 당신의 지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면 당신은 아주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만 빼고요. 그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바로 어떻게? 코마 상태인 당신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지원은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단단히 올가매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오히려 그를 더 기이하고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 자체가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고 있었다.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힘없고 공허한 외침.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에 없었습니다. 취조는 몇 시간을 더 이어졌다. 박 형사는 집요하게 과거를 파고들었고 지원의 주변 인물 재정 상태, 심지어 사고 전날의 행적까지 샅샅이 훑었다. 지원은 텅 빈 머리로 하는 모든 것을 대답했지만 그의 대답은 퍼즐 조각이 되기는커녕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결국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지원은 풀려났다. 정식으로 체포하기에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너무나도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강지원 씨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저희의 보호 관찰을 받게 될 겁니다. 박 형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사실상의 경고였다. 당신은 용의자이며 우리는 당신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지원이가 기다리고 있던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세상은 3주 전과 똑같아 보였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자동차 소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그를 코마 속에 살인자로 보는 듯했다. 오빠, 괜찮아. 지원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지원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택시에 올라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IT 관리자 강지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과 몸이 만들어낸 거대한 미스터리에 갇힌 죄수였다. 증거는 그가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기억은 그가 결백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다. 만약 증거가 진실이라면 그는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는 괴물이다. 만약 기억이 진실이라면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설계한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다. 어느 쪽이든 그가 깨어난 세상은 이미 지옥이었다. 택시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저 얼굴 뒤에 잃어버린 3주의 시간 속에 과연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일까?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 검지를 내려다보았다. 김태석 회장의 피를 묻혔다는 바로 그 손가락.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집,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익숙한 공간은 이제 투명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가족들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를 옥죄었다. 어머니는 애써 태어난 척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지만 밥을 넘기는 그의 목은 늘 모래를 삼키는 것처럼 껄끄러웠다. 아버지는 신문 뒤에 얼굴을 숨긴 채 한숨만 내쉬었고 여동생 지원만이 유일하게 그의 곁에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 위태로운 외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진짜 고통은 밤에 찾아왔다. 잠이 드는 것은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과 같았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현실의 논리는 힘을 잃고 잃어버린 3주의 시간 속에서 떠다니는 파편들이 그의 정신을 잠식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감각적인 악몽의 조각들이었다. 첫 번째 꿈에서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병원 복도처럼 하얗고 길었지만 벽에서는 소독약 냄새 대신 축축한 흙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그는 맨발이었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복도의 끝에는 굳게 닫힌 짙은 갈색의 문이 있었다. 그는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소름이 돋았다. 문고리는 묵직한 트로피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꿈은 거기서 끝났다. 그는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채 깨어났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오른손 검지에서는 여전히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는 듯했다. 다음 날 밤 꿈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소리였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소리가 그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격렬하게 토론하는 소리, 날카롭게 부서지는 유리 소리, 그리고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는 괴종식의 소리. 똑딱똑딱. 마치 박진수 형사가 그의 심장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이는 것처럼 그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자신의 심장 소리.
분노와 증오로 격렬하게 울리는 너무나도 낯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였다. 며칠 밤낮으로 악몽의 파편들은 그를 괴롭혔다. 김태석 회장의 얼굴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보여준 사진처럼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다. 비웃는 얼굴, 경멸하는 얼굴, 그리고 때로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꿈속에서 김 회장은 지원을 향해 소리쳤다. 나까짓게 감히 나를 넘봐. 넌 영원히 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원의 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원초적이고 파괴적인 분노였다. 지원은 거울 앞에 섰다. 며칠 만에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눈밑은 거무죽죽했고 핏발선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다. 네오는 누구냐? 정말로 나는 코마 상태였나? 박 형사의 말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깨어났던 것은 아닐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망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내가 병원을 빠져나가 그를 찾아간 것은 아닐까? 억눌렸던 분노가 잠자는 육체를 지배해 끔찍한 복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온몸이 떨려왔다. 이성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던 논리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하거나 정말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것만 같았다. 안 돼. 지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경찰이 어떻게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 그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 답이 자신을 구원하든 파멸시키든 그날부터 지원의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사고가 나기 전 자신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무기는 노트북 한 대와 그의 머릿속에 남은 마지막 논리 회로였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경찰이 이미 한번 훑고 지나갔겠지만 그들은 동기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다른 것을 찾아야 했다. 설명되지 않는 것, 평소의 자신이라면 하지 않았을 이상한 행동의 흔적. 그는 사고 당일인 10월 12일까지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회사 업무 메일 동료들과의 메신저 대화, 개인적인 약속이 적힌 캘린더.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했다. 마감에 쫓기고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 약속을 잡는 지루할 정도로 규칙적인 일상의 반복이었다. 김태석 회장과 관련된 기록은 한 달 반 전의 말다툼 이후로 전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원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10월 12일 사고 당일 오후 3시에 잡혀있던 개인 일정이었다. 그는 보통 개인 일정은 저녁 약속이나 병원 진료처럼 명확하게 기입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일정에는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 키메라 카메라, 키메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의 머리와 염소의 몸, 그리고 뱀의 꼬리를 가진 괴물. 여러 동물의 유전자를 조합해 만든 이종간의 합성 생물체를 일컫는 생물학 용어이기도 했다. 지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단어를 자신이 왜 썼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프로젝트 이름도 아니었고 약속 상대의 이름도 아니었다. 아무런 맥락도 없이 마치 암호처럼 캘린더 한가운데 박혀 있었다. 그는 키메라라는 키워드로 자신의 모든 이메일과 클라우드 파일을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 단어는 오직 캘린더에만 존재하는 유령 같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노트북의 휴지통까지 뒤졌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것을 발견했다. 카미라 파이널 체크 zip. 삭제된 파일이었다. 삭제된 날짜는 10월 12일 오후 5시. 그가 퇴근하고 사고를 당하기 직전의 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복원했다. 하지만
압축 파일을 열려고 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났다. 비밀번호, 그는 파일에 비밀번호를 거는 습관이 없었다. 특히나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개인 파일에는 더더욱 그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다. 생일 전화번호 여동생의 이름, 심지어는 김태석 회장을 향한 욕설까지. 하지만 파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원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방금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고리를 잡은 기분이었다. 악몽의 파편들은 그의 내면을 향한 문이었다면 이 키메라라는 파일은 그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건의 진실을 향한 문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그의 기억을 지웠다. 누군가 그의 캘린더에 암호를 남겼다. 그리고 누군가 그의 지문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까? 지원은 화면의 비밀번호 입력창을 노려보았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이 두렵지 않았다. 현실이 악몽보다 더 끔찍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잠겨버린 이 파일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키메라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구원이든 파멸이든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에 마침내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표의식이 떠오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강지원은 잠긴 파일과 씨름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자신의 과거, 현재, 심지어 상상할 수 있는 미래까지 단어로 바꾸어 넣었다. 하지만 노트북 화면에 뜨는 것은 늘 똑같은 메시지였다. 비밀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차가운 문장은 그의 마지막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는 톱니바퀴 같았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경찰은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 그를 감시했고 친구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가족들의 사랑은 의심이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자신의 기억조차 믿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 속에서 그는 홀로 표류하는 난파선의 선원이었다. 그날 밤도 그는 어김없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의 비밀번호 입력창은 그를 비웃는 괴물의 입처럼 보였다. 포기할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찰이 나를 괴물로 단정짓도록 내버려 둘까? 어쩌면 그게 진실일지도 모르는데.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찬 생각들이 독처럼 퍼져나갈 때였다. 어바, 조용한 목소리와 함께 방문이 살짝 열렸다. 여동생 지원이었다. 그녀는 작은 쟁반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또 밤새울 거야. 그러다 정말 쓰러져. 지원은 동생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다. 미안하다, 지원아. 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지원이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쟁반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의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리고 그의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차이메라 파이널 체크 자 에시파. 아직도 저거랑 씨름하고 있는 거야. 지원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째 이러고 있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파일을 만들고 왜 비밀번호까지 걸어 잠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어쩌면 정말로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다. 그 순간 지원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나한테 맡겨봐.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동생의 눈은 그가 최근 며칠간 보아왔던 그 어떤 눈빛과도 달랐다. 동정이나 걱정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총명함과 단호함, 그리고 오빠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네가 뭘, 나 컴퓨터 공학과잖아. 그것도 그냥 컴공이 아니라 정보보안 동아리에서 3년이나 구른 몸이라고. 물론 내가 무슨 대단한 해커는 아니지만
오빠 혼자서 머리 싸매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걸. 지원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녀는 지원의 노트북을 자기 쪽으로 돌리고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풀었다. 일단 이 파일 암호화 알고리즘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요즘 웬만한 압축 프로그램은 AES-2566을 쓰는데 만약 그거라면 무차별 대입 공격은 꿈도 못 꿔. 우주가 끝날 때까지 돌려도 안 풀릴걸. 그녀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파일의 속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지원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늘 어리게만 보였던 동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어엿한 전문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그를 용의자가 아닌 오빠로 대하고 있었다. 얼마 후 지원이가 역시나 하며 혀를 찼다. AES-2516 암호화가 맞아. 키 길이는 아마 16자리 이상일 거고 단순한 단어 조합은 아닐 거야. 이걸 풀려면 단서가 필요해. 오빠 키메라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없어. 오빠가 이 단어를 왜 썼을까?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키메라의 의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신화 속 괴물, 생물학 용어. 하지만 어떤 것도 지원의 삶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이름 중에도, 그가 즐겨 하던 게임 속 캐릭터 이름 중에도 키메라는 없었다. 혹시 김태석 회장과 관련된 건 아닐까?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섞어서 자기 것인 양포장하는데 능했으니까. 여러 개를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 키메라처럼 일리 있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없었다.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시간은 자정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지원의 얼굴에 다시 절망감이 드리워질 때쯤 지원이가 무언가 생각난 듯 무릎을 탁 쳤다. 잠깐만 오빠.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보자.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찾는 게 아니라 오빠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들었을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는 IT 프로젝트 매니저잖아. 그것도 엄청 꼼꼼하고 논리적인. 오빠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비밀번호로 썼을 리가 없어. 분명히 오빠만의 논리 어떤 패턴이 있을 거라고. 지원이는 노트북을 다시 가져가 지원의 옛날 회사 계정에 접속해 그가 작성했던 코드나 프로젝트 기획안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석 하나, 변수 이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훑어보았다. 오빠는 늘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카멜 표기법을 쓰네. 그리고 중요한 주석 앞에는 꼭 아스테리스크를 3개씩 붙이는 버릇이 있고. 이건 뭐지? 지원이가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것은 지원이 몇 년 전 중단된 개인 프로젝트에서 작성했던 코드의 일부였다. 이 함수 이름. Janus Two Faces. 야누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2개의 얼굴을 가진 신이잖아. 아, 그거. 지원은 희미하게 기억을 떠올렸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2가지 다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었지. 키메라랑 비슷하지 않아 지원이의 눈이 반짝였다. 여러 개가 합쳐진 존재. 2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 오빠는 이런 이중성이나 결합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어쩌면 비밀번호도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을지 몰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2가지 단어나 숫자의 조합. 이를테면 지원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바로 그때 지원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인은 박진수 형사였다.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지원 씨, 셔츠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예상 밖의 질문이었다. 내 셔츠 사이즈는 왜? 별건 아니고. 언론에서 하도 당신 이야기를 떠들어대서 말입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소환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환자복을 입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몸에 맞는 옷으로 준비해두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요. 박 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원이 결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경찰의 수사망이 한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기억나는 건 없으시고요. 이를테면 아주 사소한 악몽이라도 지원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 형사가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없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끄는 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오빠, 괜찮아. 지원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원아. 그가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결합. 키메라는 결합이야. 그리고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이지. 어쩌면 비밀번호는 나와 김태석 회장, 우리 두 사람과 관련된 무언가의 조합일지도 몰라. 그의 말에 지원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직 정답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마침내 희미한 등불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각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원은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그 온기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그를 살인자로 의심하고 경찰은 목을 조여오고 악몽은 밤마다 그를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곁에는 그의 유일한 아군이 있었다. 두 남매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머리를 맞댔다. 깜빡이는 커서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처럼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듯 어둠 속에서 끈질기게 빛나고 있었다. 두 남매의 밤은 길어졌다. 결합과 이중성. 그 두 개의 키워드는 어둠 속을 헤매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들은 강지원과 김태석 회장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처음 만난 날 함께 세운 회사의 창립일 첫 프로젝트의 코드명, 심지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다퉜던 호텔의 이름까지. 수십 수백 개의 조합이 실패로 돌아갔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지원의 눈은 절망으로 다시 흐려지고 있었다. 역시 부질없는 짓이었어. 그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지원이가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다. 야누스, 키메라, 결합, 오빠. 혹시 오빠가 사고 나던 날, 그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 김태석 회장이랑 관련된. 지원은 기억을 더듬었다. 10월 12일.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아니 전혀. 그냥 보통 날이었어. 이상하네. 파이널 체크라는 파일명을 보면 그날이 무언가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은데 지원이는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지원이 과거에 작성했던 Janus Two Faces 코드에 다시 머물렀다. 그리고 그 코드 바로 아래에 적힌 프로젝트 시작 날짜를 보았다. 1998년 지원이 대학을 막 졸업하고 김태석의 작은 벤처 회사에 합류했던 해였다. 오빠.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딱 하나만 더 해보자. 그녀는 비밀번호 입력창에 커서를 옮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키보드를 눌렀다. Janus 1998 치메라, 야누스. 두 사람의 두 얼굴을 가진 관계. 1998. 모든 것이 시작된 해. 키메라. 그들이 만들어낸 비밀스러운 괴물.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잠겨있던 압축 파일이 스르륵 풀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 지원은 숨을 멈췄다. 성공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굳게 닫혔던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기술 논문으로 보이는 PDF 파일들, 복잡한 소스 코드가 담긴 폴더, 그리고 녹화 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 하나.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자신의 얼굴이었다. 사고 당일 회사 사무실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의 그는 몹시 피곤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미래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기듯 말했다. 프로젝트 키메라. 최종 데이터 동기화 완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게 유일한 증거다. 절대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는 안 돼.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지원은 혼란에 빠졌다. 증거, 무슨 증거란 말인가? 영상 속의 자신은 무언가로부터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오빠, 이것 좀 봐. 지원이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그녀는 기술 논문 중 하나를 화면에 띄워놓고 있었다. 제목은 실시간 생체 정보 동기화 기술 V3.7 연구 보고서였다. 지원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원이가 빠르게 논문의 초록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말도 안 돼.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뱉어냈다. 오빠, 이 기술. 바이오싱크라고 불리는데 이건 단순한 데이터 동기화가 아니야. 이건 사람의 생체 정보를, 그러니까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홍채, 패턴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복제해서 특수 폴리머 필름 위에 완벽하게 구현하는 기술이야. 지원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폭발하는 듯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지문을 가진 투명한 장갑이나 필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걸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내 지문을 가지고 어디든 돌아다니며 흔적을 남길 수 있어. 완벽한 알리바이와 완벽한 증거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유령을 만드는 기술이야. 기계 속의 유령.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살인자로 만든 범인의 정체였다.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프로젝트 키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바이오싱크 기술을 이용해 지원의 지문을 복제했다. 그들은 지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코마라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교묘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복제된 지문으로 김태석 회장을 살해하고 흉기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왜? 목적은 단 하나. 이 무서운 기술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다. 김태석 회장은 아마 이 기술을 팔거나 공개하려 했을 것이다. 범인은 그것을 막기 위해 회장을 죽이고 기술의 또 다른 개발자인 지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치워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지원이 신음처럼 내뱉었다. 그때 지원이의 눈이 파일 목록의 한 폴더에 고정되었다. 폴더 이름은 협력업체였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프로메테스 랩스 계약서. 프로메테스 랩스. 들어본 적 없는 작은 기술 회사였다. 아마도 키메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했던 곳일 터였다.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실마리였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지방경찰청 사무실. 박진수 형사는 잠도 자지 않고 김태석 회장 살인사건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완벽한 동기, 완벽한 증거.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사건. 그는 부검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기타 소견, 항목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다. 피해자의 상처 주변 및 손톱 밑에서 극미량의 미확인 중합체, 포리머 잔여물 발견.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성분 없음, 미확인 폴리머. 처음에는 현장에 무언가가 묻은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지원의 병실에서 수거한 모든 물품의 성분 리스트와 대조해 보았다.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강지원의 생활 방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었다. 어째서 범인의 지문은 남았는데 범인의 몸에서 나온 것일 수 있는 이런 미세 증거는 전혀 다른 물질이란 말인가? 상식적으로는 지문이 남았다면 다른 DNA나 섬유 조직도 함께 발견되어야 했다. 하지만 현장은 소름 끼칠 정도로 깨끗했고 오직 지문과 이 정체불명의 폴리머 조각만이 남아있었다. 박진수 형사는 처음으로 아주 심각하게 자신이 믿고 있던 완벽한 증거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 놓인 소품처럼 그 지문이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놓여 있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다시 지원의 방. 두 남매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어떤 비장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의 적은 더 이상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체를 가진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그리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상대였다. 어바, 지원이가 결심에 찬 눈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 누명 사건이 아니야. 누군가 이 기술을 원했고 그걸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이건 전쟁이야. 그렇다. 전쟁이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 진실을 되찾기 위한 싸움. 지원은 자신의 손에 들린 프로메테스 랩스라는 단서가 어쩌면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갈 수밖에 없었다. 기계 속에 숨어있는 진짜 유령을 잡기 위해. 프로메테우스 랩스. 그 이름은 이제 강지원과 강지원 두 남매의 유일한 희망이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대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싸움은 다시 키보드 위에서 시작되었다. 지원이가 지휘관이 되어 프로메테스 랩스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일단 법인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봤어. 주소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름은 이선우. 그런데 이 이름으로 검색되는 인물 정보가 거의 없어. SNS 계정도 없고 과거 경력도 불분명해. 완벽한 유령 인간이야. 지원이는 능숙하게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정보를 조합했다. 표면적으로 프로메테스 랩스는 첨단 폴리머 소재를 연구하는 작은 R&D 기업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의문투성이었다.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작은 회사가 어디서 났는지 모를 거액의 투자를 받았고 그 자금의 출처는 여러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오빠 이것 좀 봐. 이 자금 흐름 김태석 회장의 비자금 루트랑 아주 흡사해. 아마 김 회장이 이 회사의 실소유주였을 거야. 자기 기술을 빼돌려서 비밀리에 키우기 위한 유령 회사였던 거지. 지원의 추측은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졌다. 김태석 회장이 키메라를 만들었고 이선우라는 유령 대표를 내세워 프로메테스 랩스를 운영했다. 그리고 누군가 아마도 그 유령 대표 이선우가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김 회장을 죽이고 지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그놈의 얼굴이라도 봐야겠어. 지원이는 회사의 웹사이트 관련 기사, 심지어는 오피스텔의 상가 정보 사이트까지 뒤지며 이선우라는 인물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이름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져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노트북 화면이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검게 변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달려있는 웹캠의 작은 녹색 불빛이 한 번 깜빡였다. 방금 뭐였지? 지원이 불안하게 물었다. 지원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오빠, 인터넷 연결 바로 끊어. 지원이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노트북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 보안이 강화된 리눅스 운영체제로 부칭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저쪽 레이더에 걸린 것 같아. 키메라나 프로메테스 랩스 같은 키워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야. 방금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야. 우리 노트북에 침투하려는 시도였어. 경고를 보낸 거지. 그녀의 말대로였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존재를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그들을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추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원의 스마트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몇 초 뒤에 끊어졌다.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 정체불명의 소액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일이 생겼다. 너무나도 사소해서 신고하기조차 애매한 하지만 신경을 갉아먹는 괴롭힘이었다.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너희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 가장 결정적인 공격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지원이는 이선우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과거 김태석 회장이 참석했던 기술 컨퍼런스나 포럼의 참석자 명단을 뒤지고 있었다. 그러다 한 포럼의 웹사이트에서 참석자에게만 제공되는 비공개 발표 자료라는 링크를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링크를 클릭하자 익숙한 압축 파일 다운로드 창이 떴다. 찾았다. 이선우가 이 포럼에 참석했을 수도 있어. 흥분한 지원이가 파일을 다운받으려는 순간 지원이의 비명이 들렸다. 안 돼, 그거 트로이 목마야. 클릭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클릭과 동시에 지원의 노트북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로 뒤덮였다. 지원이는 욕설을 내뱉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이미 컴퓨터의 제어권은 넘어간 후였다. 그들은 화면 속에서 마치 조롱하듯 하나의 폴더를 생성했다. 싹이야. 그리고 그 폴더 안으로 그들의 유일한 증거였던 키메라 파이널 체크 이츠 간 CP 파일이 빨려 들어가더니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화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바탕화면에는 그 파일이 있던 자리만 텅 비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그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물증이 눈앞에서 디지털 먼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원은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 그들이 경찰에게 가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바이오싱크니 프로메테스 랩슨이 하는 이야기는 정신 나간 용의자의 망상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지원이 집 근처 공원으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였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지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생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법이지. 자네는 기적적으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어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일어나 유유히 사라졌다. 지원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이제 추격은 디지털 세계를 넘어 현실 세계까지 침범했다. 다음번 경고는 이런 부드러운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의 얼굴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지원아. 그는 동생을 불렀다. 우리가 직접 가야겠어. 어딜? 프로메테스 랩스. 판교에 있다는 그 오피스텔. 증거가 사라졌다면 다시 만들면 돼. 그곳에 분명 무언가 남아있을 거야. 연구 장비든 샘플이든 뭐라도. 지원이는 오빠의 말에 경악했다. 미쳤어. 그건 사자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방금 협박까지 받고 왔잖아. 그래서 가야 하는 거야. 지원이 소리쳤다. 이대로 있으면 우린 말라 죽게 될 거야. 저들은 우리가 겁먹고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방역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걸. 가장 위험한 곳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일지도 몰라.
그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결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지원이는 오빠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두 남매는 방에 불을 끄고 머리를 맞댔다. 그들의 앞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첨단 기업들 속에 점 하나처럼 찍혀있는 프로메테스 랩스의 위치. 그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방역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추격에 도망치지 않고 직접 유령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기로. 목숨을 건 그들의 마지막 도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방요 테크노밸리의 밤은 인공적인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는 유난히 깊고 어두웠다. 프로메테스 랩스가 입주한 오피스텔 건물은 거대한 묘비처럼 도시의 야경 속에 서 있었다. 강지원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 주차된 밴 안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평범한 야근 직장인처럼 보이는 셔츠와 면바지, 그리고 귀에 꽂힌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초소형 이어폰. 그의 생명줄이었다. 오빠 들려. 이어폰 너머로 지원이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노트북 여러 대를 펼쳐놓고 마치 지휘관처럼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선명하게 들려. 좋아. 내가 방금 오빠의 임시 출입증 정보를 건물 중앙보안 시스템에 등록했어. 30분 동안 유효해.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12층 복도 끝, 천요프 8호. 행운을 빌어.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두려움이 한계치를 넘어서자 오히려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건물 로비의 스피드 게이트에 임시 출입증을 대자 경쾌한 신호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모든 것이 지원이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해 적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스파이가 되어 있었다. 12층 복도는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지원이의 발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7뷰 8호 프로메테스 랩스. 평범한 유리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사무실이 보였다. 지원이가 다시 한번 출입증을 대자 문이 조용히 열렸다. 오빠 지금부터 내가 내부 CCTV를 제어할게. 5분마다 영상 루프를 돌릴 테니 그 사이에 움직여. 사무실 내부는 겉보기엔 평범한 스타트업 사무실 같았다. 하지만 안쪽의 연구실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각종 화학약품 냄새와 오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유리병 너머로 3D 프린터처럼 보이는 기계들과 정교한 분석 장비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서버실은 왼쪽이야. 저기서 로컬 데이터를 찾아야 해. 클라우드에 없는 지울 수 없는 증거. 지원이는 지원이의 안내에 따라 서버실로 향했다. 육중한 서버들이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가장 구석에 있는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백업 서버에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데이터가 복사되는 동안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데이터 복사를 마친 그는 연구실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의 결백을 입증하고 범인을 지목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오빠 오른쪽 세 번째 캐비닛 금속 반응이 잡혀 지원은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자물쇠를 내리쳤다. 굉음과 함께 자물쇠가 부서지고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보는 순간 지원은 숨을 멈췄다. 캐비닛 안에는 수십 개의 얇은 폴리머 필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필름들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지문들이 찍혀 있었다. 그의 지문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지문. 마치 악마의 컬렉션처럼.
그리고 그 옆에는 피부색과 거의 흡사한 색의 정교한 장갑이 놓여 있었다. 바이오싱크 기술의 결과물. 그의 누명을 증명할 완벽한 증거였다. 그가 증거물을 가방에 담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딸깍. 연구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눈을 멀게 할 듯한 빛을 쏟아냈다. 지원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연구실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예상했던 유령 대표 이선우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지원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민준아, 박민준. 몇 년 전 지원이 자신의 팀에서 직접 뽑아 가르쳤던 조용하고 재능 있던 후배 개발자. 늘 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래서 그가 회사를 나온 뒤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다. 박민준은 박수를 치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순진한 미소 대신 뒤틀린 희열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역시 강지원 선배님이시네요. 이 함정까지 뚫고 들어오실 줄은 몰랐는데. 대단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제가 이선우입니다. 아니, 이선우는 제가 만들어낸 유령이죠. 박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바이오싱크 기술, 정확히는 그 핵심 알고리즘, 원래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님과 김 회장님은 그걸 교묘하게 자신들의 것으로 포장했죠. 저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두 분이 그 기술로 수천억을 벌어들일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부품이었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모든 걸 되찾기로 했습니다. 내 기술, 그리고 내 인생. 김 회장을 죽이고 그 기술을 완벽하게 독차지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때 정말 신의 선물처럼 선배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주셨습니다. 코마 상태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알리바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배님께서 제게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박민준의 광기, 어린 독백의 지원은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는 이처럼 비참하고 뒤틀린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제 그 증거물들을 이리 주시죠. 선배님은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시면 됩니다. 연구실 화재 사고, 비극적인 사고사로 처리될 겁니다. 박민준이 손에 든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자 연구실의 모든 출입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폐쇄되었다. 그리고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는 물 대신 인화성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오빠, 가스가 새고 있어. 거기서 당장 빠져나와야 해. 지원이가 이어폰 너머로 비명을 질렀다. 지원은 증거물이 담긴 가방을 움켜쥐었다. 박민준이 미친 듯이 웃으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몸이 거칠게 부딪혔다. 서류와 실험 도구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지원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강한 박민준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가 바닥에 쓰러지고 박민준이 그의 위에서 가방을 빼앗으려던 순간이었다. 오빠, 내가 비상 화재 경보를 울렸어. 소방대랑 보안팀이 곧 들이닥칠 거야. 시간을 벌어. 지원이가 외쳤다. 그와 동시에 건물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가 울려 퍼졌다. 박민준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리모컨을 다시 눌러 가스 분사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시스템은 이미 지원이의 통제해 있었다. 이 건방진 것들이. 박민준이 이성을 잃고 지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지원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였다. 쾅! 연구실의 강화 유리문이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굳은 얼굴의 박진수 형사가 서 있었다. 박민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박 형사의 외침에 박민준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경찰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박진수 형사는 쓰러져 있는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지원이 움켜쥔 가방과 바닥에 흩어진 폴리머 필름에 머물렀다. 그는 부검 보고서에서 봤던 미확인 중합체의 정체를 그 순간 깨달았다.
당신이 옳았군. 박 형사가 지원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실의 민낯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허무했다. 지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체포되어 끌려가는 박민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침내 기나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몽롱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지원은 담요에 덮인 채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목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았고 온몸은 격렬한 싸움의 여파로 욱신거렸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박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재능 있는 후배였던 이제는 괴물이 되어버린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오빠! 경찰의 통제선을 뚫고 지원이가 달려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안도감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따뜻한 천만이 이곳이 현실이라는 것을, 지독한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박진수 형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특유의 날카로움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이 읽혔다. 그는 잠시 두 남매를 바라보다가 지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강지원 씨, 당신이 확보한 증거물과 박민준의 자백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종결 브리핑은 내일 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우리는 증거를 따릅니다. 이번에는 그 증거가 우리를 아주 기묘한 길로 이끌었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은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라는 것을 지원은 알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몇 주가 흘렀다. 바이오싱크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악하고 두려워했다. 박민준은 재판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지원은 공식적으로 완벽한 무죄를 인정받았다. 법적인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었다. 지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강지원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코마 살인 누명을 쓴 남자로 기억했다. 동정하는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아주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꼬리표를 완전히 떼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모든 시선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 가장 큰 상처는 그의 내면에 남아 있었다. 그는 가끔씩 악몽을 꾸었다. 피 묻은 트로피를 든 자신의 손을 보는 꿈, 끝없는 복도를 헤매는 꿈.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기술을 예전처럼 대할 수 없게 되었다. 평생을 논리와 데이터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기술은 이제 구원의 도구이자 파멸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볼 때마다 그는 여전히 섬뜩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몸의 일부, 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고유한 표식이 그를 배신했다는 기억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오후 지원이와 함께 남산공원을 찾았다. 단풍이 붉게 물든 길을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오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서 다시 복귀하라고 연락 왔다며 지원이가 물었다. 지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일터이자 삶의 터전으로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수많은 비밀과 욕망이 뒤엉킨 거대한 기계처럼 보였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할 수 없어.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박민준은 괴물이야. 하지만 그를 괴물로 만든 것 중
일부는 어쩌면 나와 김 회장이 만든 세상이었을지도 몰라. 기술의 힘에 취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의 그림자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는 동생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은 고뇌 끝에 얻은 단단하고 투명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지원아, 내 도움이 필요해. 내 도움. 너랑 같이 회사를 하나 차릴까 해. 야누스 시큐리티 같은 이름은 어때? 그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술의 어두운 면을 감시하고 기술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회사. 바이오싱크 같은 기술이 다시는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막는 방패가 되는 거지. 내가 겪은 끔찍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는 오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새로운 길을 여는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아 대표는 오빠가 해. 난 최고의 기술 이사가 되어줄게.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지는 해가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지원은 알고 있었다. 그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흔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문득문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지도 모른다. 세상은 그를 영원히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누구보다 그를 믿어주는 든든한 동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한때는 배신과 죄의 상징이었던 그 지문. 이제 그는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겪어낸 모든 고통의 기록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의 증표였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흘러간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졌고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남산의 가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마치 오랜 악몽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주는 듯했다.